인문과 문화, 영어의 어원. 그렇다면 서양에서는 인간이라는 말을 어떻게 썼을까요? 서양 말을 다 찾아볼 수 없으니 대표로 영어를 찾아봅니다. 영어도 어원이 있습니다. 라틴어나 그리스어처럼 고대부터 쓰인 말, 독일어, 프랑스어 등이 뒤섞여서 영어를 만듭니다. 중세 영어와 근대 영어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다양한 말들이 뒤섞여 만들어집니다. 세상 모든 말처럼 영어도 순수한 언어가 아닙니다. 영어로 사람은 휴먼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처음에 어떤 뜻으로 시작했을까요? 영어의 어원을 알려주는 사전을 찾아봅니다. 인터넷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사전이 있는데 바로 에티모온라인이라는 어원학 사전입니다. 또 옥스퍼드 영어 사전도 이런 일을 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지금은 어원 온라인의 해당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5세기 중반에는 인간을 휴메인 또는 휴메인으로 썼습니다. 고대 프랑스어에 휴메인 우미안이라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또는 사람에게 속한이라는 뜻입니다. 라틴어에는 후마누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사람 또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아래 풀이가 더 재미있습니다. 이 말들에는 사람의 도리를 다한다, 두루 사랑한다, 친절하다, 온화하다, 예의 바르다, 배운 바 있다, 세련되다, 문명화되다 등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사람의 도리를 다한다는 말은 인도적이라고 말하고 두루 사랑한다는 말은 박애적이라고 말합니다. 세련되다는 말은 무언가를 다듬어서 더욱 좋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어원에 따르면 인간은 배워야 합니다. 배워서 좀 세련되게 살아야 한다는 뜻이 영어의 인간이라는 말 안에 들어있습니다. 영어에는 humanity와 그 복수형인 humanities라는 말도 있습니다. 보통 인문학을 말합니다. 이 말은 결국 인간의 문화 휴먼 컬처를 뜻합니다. 인문과 문화는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입니다. 인문이 문화이고 문화가 인문입니다. 문화가 바로 인간이 만들어낸 현상이라서 그렇습니다. 인간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문화가 있습니다. 영어의 컬처를 문화라고 옮길 수 있지만 인문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문화에 관한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문화가 곧 인문이기 때문입니다. 문화는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강아지는 문화를 만들지 못합니다. 강아지에게 옷을 입히고 털을 깎아주는 것은 강아지 스스로 해낸 일이 아니라 인간의 바람이 만든 결과입니다. 그러니 강아지에게는 문화가 없고 오직 인간에게만 문화가 있습니다. 영어의 컬처라는 말은 라틴어의 콜레레라는 말에서 시작합니다. 이 말이 라틴어로 쿨투발의 쿨투스라는 말이 되고 프랑스어의 컬처가 되고 중세 영어의 쿨투라가 되고 이렇게 저렇게 모양을 조금씩 바꾸면서 결국 오늘날 컬처로 자리 잡습니다. 이 말은 애초에 땅을 경작하다라는 뜻에서 시작합니다. 곡식을 재배하다라는 뜻도 따라 붙습니다. 무언가를 경작하고 재배하기 위해서는 잘 가꾸어야 합니다. 잘 가꾸다라는 뜻도 생겨납니다. 매우 구체적인 상황을 가리키던 말이 점점 추상적인 뜻을 갖기 시작합니다. 가꾸다, 돌보다, 나아지다, 제사 지내다라는 뜻이 덧붙여집니다. 옛날 사람들은 무언가를 가꾸고 재배하면 하늘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제사 지내다라는 뜻까지 확장됩니다. 문의의 이유. 이렇게 영어의 어원을 살펴보니 한자의 어원과 매우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한자의 문은 문이라고 했는데 문의는 무언가를 가꾼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무늬는 왜 그려 넣습니까? 우리가 무늬 옷을 입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실 아무 무늬도 없이 그냥 하얀 색깔 옷을 입어도 관계없습니다. 옷이란 추위와 더위, 바깥의 위험한 요소로부터 우리의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므로 그런 기능만 갖추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하얀 옷을 입지 않고 빨갛고 파랗고 줄무늬, 꽃무늬 옷을 입습니다. 아름다워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밋밋한 하얀 옷을 입는 것과 울긋불긋한 옷을 입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울긋불긋 옷을 입으면 마음도 밝아지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영어의 컬처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는 뜻이 있습니다. 풀이 자라고 꽃이 피면 그냥 두는 것은 문화가 아닙니다. 그걸 아름답게 가꾸는 일이 문화입니다. 이렇게 가꾼 결과 무언가 소출이 생기면 그것으로 하늘의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그런 뜻까지 확장됩니다. 요즘에도 컬트라는 말을 종종 씁니다. 컬트 뮤직, 컬트 무비 이런 말에서 알 수 있듯 대상을 숭배하는 마니아적인 독특한 장르 음악이나 영화를 가리킵니다. 컬트는 곧 문화의 어근입니다. 이렇게 문화는 제사 지내다라는 말에서 무언가를 숭배한다는 뜻까지 넓어집니다. 난학자의 번역. 문화라는 말은 한국, 중국, 일본이 같은 한자로 씁니다. 중국어로는 원화라고 읽고 일본어로는 분카라고 읽습니다. 이 한자어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일본 학자들이 영어의 컬처를 한자로 번역한 말이 바로 문화입니다. 일본의 에도 시대와 메이지 유신 시대에는 난학이라는 공부가 있었습니다. 난학을 공부하는 사람을 난학자라고 합니다.
나낙은 서양 공부입니다. 나낙의 나는 네덜란드를 가리킵니다. 당시에 일본 사람들은 네덜란드가 서양을 대표하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양 공부를 나낙이라고 부릅니다. 나낙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당시 서양에서 들어오는 무수히 많은 새로운 용어와 개념을 일본어로 번역하는 일입니다. 당시 일본어 단어는 거의 한자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는 서양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니 한자로 바꿔주어야 했습니다. 처음엔 중국에서 옛날 책을 찾아서 서양에서 온 말과 비슷한 말이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그래서 고전 속에 비슷한 말이 있으면 완전히 뜻이 같지 않더라도 가져다 썼습니다. 예를 들면 네이처를 자연이라고 옮깁니다. 하지만 중국 고전의 자연은 원래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자연이라고 하면 물, 풀, 산, 강, 하늘, 바다 이런 모습을 떠올리지만 원래 자연은 노자라는 철학자가 말한 심오한 경지를 뜻합니다. 무의자연 즉 임의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두다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니 오늘날 자연과 완전히 다른 뜻은 아니지만 이렇게 좁은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 말을 가져다가 네이처의 번역어로 씁니다. 대학이라는 말은 유니버시티를 옮긴 말입니다만 이 또한 유가의 사서 가운데 하나인 대학이라는 책에 나오는 대학지도 제명명덕이라는 표현에서 따왔습니다. 큰 배움의 길은 밝은 뜻을 밝히는 데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대학은 큰 배움이라는 뜻이지 오늘날처럼 대학교라는 학교 제도를 나타내지는 않았습니다. 고전을 이렇게 저렇게 찾아도 마땅한 말을 찾지 못할 때는 직접 한자를 조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 혼란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소사이어티의 번역은 사회입니다. 소사이어티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데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하니 모일사와 모일회를 조합해서 말을 만듭니다.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컴퍼니는 회사라고 옮깁니다. 역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한자는 고리버이기 때문에 같은 글자를 앞뒤로 바꾸어 놓더라도 뜻은 바뀌지 않습니다. 주어와 수어 구실을 하느냐, 수어와 목적어 구실을 하느냐 정도의 차이만 있지요. 그러니 사회나 회사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을 두고 약속해서 이럴 때는 이런 뜻으로 저럴 때는 저런 뜻으로 쓰게 됩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같은 뜻이기 때문에 두 단어 모두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사회가 무엇이고 회사가 무엇인지 헷갈리게 됩니다. 이런 예는 또 있습니다. 사이언스는 과학으로 옮기고 디파트먼트는 학과라고 옮깁니다. 과학은 나눌 과와 배울 학의 조합입니다. 배움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과학이라고 하면 보통 실험실에서 실험에 몰두하는 공부를 떠올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은 배움, 즉 학문을 나누는 일입니다. 과라는 한자는 별을 추수하면 한 말씩 나누어 놓은 데서 유래했습니다. 병원에 가면 내과, 외과, 치과가 있습니다. 이 과가 바로 나눈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몸을 한꺼번에 살필 수 없으니 나누어서 일부분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 과학은 자연과학도 과학이고 사회과학도 과학이고 인문과학도 과학입니다. 거꾸로 학과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과는 학문의 나눔이라는 뜻입니다. 대학을 만들고 세상 모든 공부를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 분야를 나누어서 가르치고 배웁니다. 철학, 문학, 역사학, 경제학, 물리학이 모두 그렇게 나뉜 공부입니다. 지금은 과학과 학과가 아예 다른 말처럼 쓰곤 하지만 사실 그 말의 속뜻을 살펴보면 이렇게 서로 통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 고전에 나오는 문화. 문화라는 말이 중국 고전에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쓰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다만 문과 화를 한 문장 안에서 함께 쓴 경우는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역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굳셈과 부드러움의 엇갈림이 하늘의 무늬이다. 그 무늬를 밝히되 이를 넘어서지 않음이 사람의 무늬이다. 하늘의 무늬를 보고 때의 바뀜을 살피고 사람의 무늬를 보고 천하를 바꾸는 것이다. 강유교착 천무냐. 문명이지 인무냐. 관호천문 이찰시변 관호인문 이화성천하. 여기에서 바로 문과 화가 함께 쓰입니다. 그러니 문과 화는 결국 인간의 일입니다. 그러니 문화라는 말은 결국 인문화성입니다. 이 밖에도 문화라는 말이 묶여서 쓰인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문은 무의 반대말입니다. 무력을 쓰지 말고 문으로서 잘 가르쳐서 바뀌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화라는 말의 어원은 무엇일까요? 갑골문과 금문, 소전 모두 비슷한 모양입니다. 설문회자는 화라는 글자를 가르쳐 행하게 한다라고 풀고 있습니다. 이 글자는 두 사람이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왼쪽 사람은 똑바로 서 있고 오른쪽 사람은 거꾸로 서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이렇게 거꾸로 서 있으면 잘못된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똑바로 서 있는 사람이 거꾸로 서 있는 사람을 가르쳐서 바뀌게 해야 합니다. 이로부터 화는 바뀌다 변화하다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 화는 올바름에 대한 추구입니다. 문화는 바로 이런 올바름도 추구합니다. 올바름의 문제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인문의 윤리적 차원과 이어집니다. 인간은 자연 문화 연속체. 문화는 이렇게 흘러 우리에게 정착됩니다. 그러므로 문화는 인간의 행위입니다. 인간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모든 행위가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의 반대말을 야만이나 미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과 다를 바 없이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문화의 반대말입니다. 문화의 반대말은 자연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인간을 문화적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인간은 자연이 아닌가요? 인간도 자연의 일부입니다. 자연에서 나서 자연으로 돌아가지요. 인간도 동물입니다. 인간은 자연 존재에서 문화 존재로 넘어왔다가 다시 자연 존재로 돌아갑니다. 문화란 인간이 만들어낸 즉 인공을 강조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인공만 추구하다 보니 좋은 면도 많지만 다른 면으로는 자연이 파괴되기도 합니다. 무엇인가는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결국 역습의 구조를 만들어내서 인간의 삶을 위협하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이제 환경이 중요하고 기후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인간을 문화적 존재라고만 하지 않고 자연 문화 연속체라고 부릅니다. 자연과 문화가 함께 섞인 존재로서 인간을 설명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연과 문화를 함께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런 문제를 잘 고민해야 우리의 삶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자연 존재로서 근간이 흔들리면 문화 존재로서 근간도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보다 더 낫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낫다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첫 번째 풀이인 무늬를 이야기했습니다. 무늬는 아름다움이고 아름다움이란 심미적 가치이자 미학적 가치입니다. 심미라는 말은 아름다움을 심사한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아름답지 않은지, 무엇이 더 아름답고 무엇이 덜 아름다운지를 살피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문화를 인간이 더 나은 삶을 이루기 위한 행위라고 볼 때 낫다를 아름답다라고 풀면 그것은 인간이 심미적 가치, 미학적 가치를 지향하는 일이 됩니다.